영화음악 소개해주는 여자 영음소녀. 안녕하세요. 영음소녀 플레이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이제 12월도 중순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올해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는 사실이 제일 공포스러운 것 같아요. 지난번에 디즈니 특집에서 예고했던 대로 오늘 방송의 주제는 픽사 특집입니다. 디즈니와는 다르게 이 픽사에서는 어떤 음악 감독들과 작곡가들이 주옥 같은 명곡을 만들어냈는지, 비하인드는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제가 뽑은 픽사 영화 음악 베스트 3까지 알차게 준비해봤습니다. 광고 듣고 바로 시작할게요. 채널 고정하세요. 영화가 끝나고 극장을 나오면서 한 번쯤은 영화 속 음악들을 흥얼거린 적 있지 않나요? 영화 음악과 그 음악을 만드는 사람들의 흥미로운 이야기. 세상에 없던 영화음악 전문 채널, 영화음악 소개해주는 여자. 네이버 오디오 클립과 함께합니다. 픽사 스튜디오는 1986년에 시작됐습니다. 애플의 창업자로 잘 알려져 있는 희대의 천재가 있죠? 스티브 잡스랑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이 잘나가던 스티브 잡스는 어느 날 애플 컴퓨터 회장 자리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그 잡스를 소재로 한 영화가 한 두어 편 있는데 그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잡스가 살아생전에 괴팍했던 성격은 물론이고 워즈니악이랑 대판 싸움 그리고 이사진들에게 사임당한 것까지 아주 잘 드러나 있죠. 실제로도 그랬어요. 이게 이제 사건의 발단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애플을 나온 잡스가 1986년에 조지 루카스 필름의 컴퓨터 사업부를 인수합니다. 여기서 조지 루카스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스타워즈의 감독이 맞고요. 그 당시에 조지 루카스가 이혼 소송 때문에 이 급전이 필요해서 회사를 어쩔 수 없이 매각했는데 그거를 잡스가 냉큼 사버린 거죠. 그래서 스티브 잡스와 조지 루카스가 도장을 꽝 찍고 최종 합의를 해서 만들어진 회사가 오늘날의 픽사입니다. 이 초창기의 픽사는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는 전문 소프트웨어랑 컴퓨터인 하드웨어도 개발해서 판매했습니다. 그 당시 픽사가 내놓은 컴퓨터 한 대 값이 12만 5천 달러였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약 1억 5천만 원에 해당하거든요. 이거는 뭐 아무리 전문가를 위한 컴퓨터라고 해도 좀 많이 비싸죠. 게다가 소프트웨어도 그닥 큰 성과를 거두진 못했습니다. 이 잡스가 대중들을 위해서 뛰어난 애니메이션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다고는 하는데 뭐 안타깝게도 그 당시에 너무나 월등하게 탁월한 소프트웨어가 여기저기서 속속들이 개발이 됐어요. 대표적인 예로는 어도비가 있고요. 그래서 픽사의 주 고객층은 일반 대중들이 아니라 디즈니와 같은 그런 큰 애니메이션사였던 거죠. 1989년에 디즈니에서 개봉한 인어공주가 이 픽사에서 개발한 맞춤형 시스템으로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실제로 그림을 그리는 그 애니메이터들 있잖아요. 그 애니메이터들이 작업하는 시간을 3분의 1 정도가량으로 줄여줬대요. 그래서 인어공주 이후에 디즈니에서 추가 주문했다는 그런 후문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디즈니에 납품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 픽사의 재정 상태는 크게 나아진 게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1991년에 한 줄기 빛이 쫙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디즈니가 픽사에게 우리 함께해요 라는 구원의 손을 내민 거죠. 픽사 입장에서는 아쉬울 게 없었을 거예요. 자체적으로 콘텐츠를 생산해낼 능력도 디즈니만큼 뛰어난 게 아니었고 재정 상태도 뭐 크게 나아진 게 없었으니까. 그래서 결국 디즈니랑 함께 애니메이션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 앞에서 제가 스티브 잡스 얘기하느라 이 픽사의 창업주 얘기를 쏙 빼놨는데 에드윈 캔멀이라는 사람이에요. 컴퓨터 그래픽, 뭐 애니메이션 겸 과학자 겸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은 본인이 애니메이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쪽 분야에 완전히 매료가 돼서 회사가 쪽박을 치고 있던 상황 속에서도 자체적으로 애니메이션을 생산해내고자 갖은 노력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돈만 없었다 뿐이지. 분명 픽사의 개국 공신이고요. 작년에 사장 자리에서 물러나고 올해 7월까지 고문으로 남아있다가 이제는 완전히 은퇴를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렇게 디즈니와 손을 잡은 픽사는 드디어 제대로 된 장편 애니메이션을 만듭니다. 얼마 전에 또 속편이 개봉해서 많은 분들에게 눈물을 선사했던 작품이 있죠. 바로 토이스토리입니다. 확실히 픽사가 이 디즈니보다 조금 더 진보적이고 혁신적인 시각으로 애니메이션을 풀어낸다는 점이 첫 장편부터 드러났어요.
스토리에서 보여지는 서사 구조라든지 그 이외의 미장센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물론 돋보였지만 음악부터가 남달랐기 때문에 정말 큰 역할을 잘 해냈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지난번에 디즈니 편에서 잠깐 언급했었는데요. 이 픽사는 디즈니와는 다르게 주인공들이 노래를 하지 않습니다. 픽사에서 만든 애니메이션에서 주인공이 노래를 하는 작품은 정말 손에 꼽을 정도예요. 상대적으로 뮤지컬적인 요소가 좀 약하고 음악을 배경으로서의 역할에만 충실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인 다른 영화들이랑은 또 다릅니다. 스코어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송 타이틀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사용해요. 이렇게 되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냐면요. 그 몽타주처럼 약간 뮤직비디오 같은 느낌을 줄 수 있어요. 다만 그 노래를 주인공이 직접 부르지만 않는 것뿐이에요. 영화를 보는 관객한테도 감정의 이입을 딱 오글거리지 않을 정도의 선에서만 도와준다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음악에서부터 디즈니와 차별점을 둔 픽사의 음악 감독은 랜디 뉴먼입니다. 지난 시즌 1에서 다뤘던 뉴먼가의 이야기 기억하시겠죠? 알프레드 뉴먼의 조카이면서 데이비드랑 토머스의 삼촌이었었죠. 이 뉴먼가의 일원들이 다들 영화 음악에서 잔뼈가 굵은 음악 감독들이고 어렸을 때부터 클래식 교육을 탄탄하게 받아왔어요. 하지만 랜디 뉴먼은 싱어송라이터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곡을 쓰는 건 물론이고 본인이 부르기도 꽤 잘 부르는 그런 아티스트 겸 음악 감독인데 그런 랜디 뉴먼이 만든 곡이 이 토이스토리 오프닝에 삽입된 바로 그 곡이에요. You've Got a Friend in Me 라는 곡인데 그 곡이 메인 테마의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송 타이틀이고 또 몽타주의 역할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개봉한 토이스토리 4도 마찬가지로 그 로고가 함께 뜨면서 영화에서 제일 먼저 등장한 곡이죠. 아카데미 주제가상 후보에는 올랐는데 안타깝게도 상을 받지 못했고요. 그 해에 상 받은 곡이 앨런 맨컨의 Colors of the Wind이었어요. 당사자들은 어떤 면에서는 조금 씁쓸한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으나 지켜보는 제 입장에서는 정말 꿀잼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오디션 프로그램이 정말 잘 나갔던 이유도 같은 이유겠죠. 네, 그래서 디즈니에서는 초창기부터 굉장히 클래시컬한 작곡가들을 음악 감독으로 고용했다면 픽사는 싱어송라이터 출신 뮤지션을 음악 감독으로 선택해서 조금 더 트렌디하고 진보적인 성향을 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약간 그런 거죠. 사상이라는 게 단순히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은 물론이고 그 생활권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에 영향을 미치죠. 그 사람이 만들어내는 창작의 산물이 예술이잖아요. 거기에도 당연히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또 프랑스의 순수예술과 독일의 실용주의 예술이 크게 다른 것처럼 이렇게 사상이 남다른 사람들이 만들어낸 애니메이션이 작품 자체가 가지고 있는 스토리라든지 서사 구조, 메시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깨어있고 진보적이다 보니까 음악 감독을 선택함에 있어서도 영향을 미쳤고 또 그게 고스란히 음악으로 드러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픽사는 랜디 뉴먼과 토이스토리 이후에도 작업을 쭉 이어갔습니다. 98년에 개봉한 벅스라이프, 2001년 몬스터 주식회사, 2006년에 개봉한 카까지 디즈니에서 앨런 맨컨이 활약을 하고 있던 그 시기에 이 픽사에서는 랜디 뉴먼이 이렇게 주옥 같은 명곡들을 뽑아낸 거죠. 그런데 랜디 뉴먼이 송 타이틀에서는 좀 두각을 나타냈지만 아무래도 스코어적인 면에서는 조금 부족했을 거예요. 게다가 랜디가 본인의 개인 앨범 활동으로 조금씩 바빠지기 시작하면서 이 픽사에서는 다른 음악 감독을 찾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픽사에서 2000년대 초반부터 조금씩 다른 음악 감독들을 채용하는데요. 토머스 뉴먼입니다. 이게 기껏 찾았다는 게 또 뉴먼가 사람이에요. 네, 제가 웃자고 한 말이지만 이 토머스 뉴먼은 태생부터가 남다른 천재기 때문에 영화 배경이랑 싱크로율이 정말 잘 맞아떨어지는 스코어를 잘 뽑아냈어요. 2003년에 개봉한 니모를 찾아서 그리고 2008년에 개봉한 워리를 작업했습니다. 전에 뉴먼가 방송하면서 지우 씨가 이 워리 음악에 대해서 설명을 참 잘해주셨는데요. 주인공 워리가 자신의 차가운 철제손을 이렇게 꼭 잡으면서 보고 들었던 뮤직비디오가 있어요. 이 곡이 헬로돌리라는 영화에서 이미 먼저 이렇게 삽입이 되었던 곡입니다. 요것뿐만 아니라 워리 오프닝에 등장하는 곡도 스코어가 아니라 송 타이틀인데요. 이거는 근데 음악 감독의 아이디어라기보다는 픽사 측의 디렉션이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애니메이션에서 송 타이틀만큼 중요한 게 없다는 것을 이미 픽사는 잘 알고 있었어요. 그게 이전에 디즈니로부터 입증이 되어 왔던 거고 앞에서 흥행했던 토이스토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송 타이틀을 사용하되 역시나 주인공들이 직접 부르지는 않도록 배경적인 역할로서 할애한 겁니다. 제가 지난번 방송 끝물에서도 얘기했지만 저는 이게 참 좋아요. 음악에서 주는 느낌이 그 애니메이션 같지가 않고 그냥 일반적인 다른 영화랑 크게 차이점이 없거든요. 한마디로 영화의 에이지 자체가 확 올라가는 거죠. 아이들보다는 어른들이 더 좋아할 만한 그런 작품에 맞게 음악도 남다른 픽사입니다. 이 픽사는 앞서 얘기했던 훌륭한 두 명의 음악 감독으로도 갈증을 느꼈나 봅니다. 새로운 음악 감독이랑 또 손을 잡고 2007년에 라따뚜이를 선보이는데요. 제가 이분 이야기를 언제쯤 방송에서 하나 목이 빠져라 기다렸는데 오늘에서 하게 됐습니다. 마이클 자키노라는 음악 감독이에요. 뭐 지아치노 혹은 자키노라고 부르는데 이 양반은요 블록버스터면 블록버스터, 애니메이션이면 애니메이션, 뭐 멜로면 멜로 이렇게 장르에 치우치지 않고 정말 뭐든 다 잘해요. 중요한 거는 그 속에서도 분명한 자신만의 테마가 드러난다는 점이죠. 픽사와 함께 총 4개의 작품을 함께 하고 디즈니와도 작업을 3편이나 했습니다. 그게 이제 디즈니랑 2006년에 합병한 이후 얘긴데요. 뭐 워낙에 잘하니까 디즈니에서도 얘 좀 내놔라 하면서 데려갔겠죠. 네, 부럽습니다. 이 라따뚜이 같은 경우에는 영화의 배경이 파리예요.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파리의 밤거리, 음식, 뭐 세느강, 예술 이런 배경이 등장하면 아무래도 뭐 한스 짐머가 보여주는 웅장한 그런 전자음악 기반의 스코어보다는 조금 잔잔하고 스무스한 재즈가 어울리지 않을까요? 이 마이클 자키노는 콘트라베이스라든지 드럼도 뭐 브러쉬로 연주한다든지 음악에서 재즈의 요소를 굉장히 아끼지 않고 들이붓습니다. 그러면서도 기본적인 미키마우징에 충실했어요. 이 주인공인 레미가 사람이 아닙니다. 쥐 이름이 레미예요. 이 레미가 식당에 처음 들어가서 맛이 없는 그 수프를 갖가지 재료를 투하해서 맛있게 살려내는 씬이 있어요. 아무래도 그 쥐의 몸체가 작다 보니까 커다란 국자를 냄비 옆에 이렇게 세워두고 그거를 타고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동하는데 이 아래서 위로 올라가는 그러니까 상승 구조죠. 이거를 마이클 자키노가 전형적인 미키마우징으로 표현했어요. 플롯을 가지고 따라라라라라 뭐 이런 식으로 멜로디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구조가 많습니다. 기존의 영화 음악에서 줄을 잃었던 클래식을 배제하고 재즈를 선택한 음악 감독이 또 이렇게 필요한 부분에서는 고전적인 방식을 차용한다는 게 정말 감각을 타고난 작곡가가 아니면 힘들다는 거죠. 이런 예시가 또 있습니다. 2009년에 개봉한 업인데요. 금관악기에다가 야금기를 끼우면 굉장히 재즈적인 색감이 나와요. 뭐 스윙이라든지 비밥 같은 재즈에서도 특히 트럼펫에다가 야금기를 많이 끼워서 쓰는데 업의 메인 테마에서도 야금기를 낀 트럼펫이 주선율을 끌고 갑니다. 초반에는 다른 악기를 쓰다가 이 특정 파트에서만 색채감을 조금 더 드러내려고 그렇게 사용을 했는데요. 이렇게 재즈틱한 요소를 흘려놓고는 또 풍선이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을 보여줄 때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형적인 미키마우징을 보여줍니다. 이거 진짜 엄청난 센스거든요. 이렇게 마이클 자키노가 음악의 질을 높여가면서 이후에도 픽사랑 쭉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작년에 속편 개봉한다는 기사를 보자마자 너무너무 그 설레는 마음을 안고 개봉 첫날부터 하던 일 다 제껴두고 극장으로 뛰어갔던 영화가 있었어요. 인크레더블 2인데요. 이게 무려 14년 만에 속편이 나왔어요. 원래 애니메이션 자체가 제작 기간이 일반 영화보다 당연히 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 애니메이터들이 하나하나 손으로 수작업으로 그리기 때문에 뭐 길게는 5, 6년, 짧게는 3, 4년 이렇게 걸리는데 14년이면 진짜 오래 걸린 거예요. 솔직히 기다리는 기간이 좀 이렇게 길다 보니까 그래 뭐 속편을 안 만들 수도 있겠구나 하고 거의 체념을 하고 있었는데 되게 오랜만에 나와줘서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역시나 마이클 자키노가 음악을 정말 잘 만들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러닝타임 내내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았어요. 제 기억으로 1편에서는 사실 음악이 그렇게 크게 두각을 나타낸 점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2편에서는 그냥 모든 스코어가 다 재즈였어요. 음악만 따로 떼놓고 보면 좀 007 메인 테마스러운 면도 없지 않아 있고 핑크팬더 같은 너무 좋았습니다. 최고예요. 제가 뽑은 픽사 최고의 작품 베스트 3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토이스토리, 두 번째는 업,
그리고 세 번째는 인크레더블 2입니다. 글쎄요. 이 셋 중에서 정말 딱 하나만 고르라면 어려운데? 저는 업을 선택하겠습니다. 음악은 물론이고 이 풍선을 타고 집이 날아간다는 발상 자체가 참 신선했고 대비되는 요소가 참 많은 영화예요. 할아버지랑 어린아이도 그렇고 젊은 시절의 칼과 엘리도 보면 내성적인 성향과 외향적인 성향으로 이 두 캐릭터가 완전히 대립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땅이라는 공간과 하늘이라는 공간도 서로 반대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이를 감동으로 채워넣은 작품은 글쎄요. 최근 들어서는 이런 클리셰가 버디무비에서 정말 많이 나오지만 그 당시에는 흔치 않았기 때문에 저한테는 정말 큰 여운을 남긴 작품이고 음악만 듣고도 저를 울게 만드는 영화예요. 네, 오늘은 픽사의 영화 음악 특집으로 꾸며봤는데요. 어떻게 좀 덕심을 이렇게 내려놓고 객관적인 시선에서 음악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제 의도와는 다르게 좀 사심이 가득했던 방송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무래도 덕후는 어쩔 수가 없나 봐요. 다음 주 방송은 크리스마스 특집이고요. 이 크리스마스에 놓치지 말고 꼭 봐야 할 영화와 음악 3편에 대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영화 음악 소개해주는 여자 플레이였고요. 감기 조심하세요.